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학 원론 9주차 경영 이론과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영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론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사고 방식이 바뀌어 왔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처음에 애덤 스미스의 이제 분업 원리와 산업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혼란기에 좀 관료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혼란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의 어떤 동선 관리를 아주 시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과학적 관리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층부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른 그 페이올의 관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호손 실험이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시스템적 사고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애덤 스미스의 분업 원리와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하면 그 20세기 초에요. 유럽과 미국은 여러 이제 환경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개발이 되고 다양한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식료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이전에는 이제 없었던 제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제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발전을 하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화학무기, 폭탄, 그리고 이제 뭐 통조림과 같은 이제 저장용 식품, 이러한 전쟁 수행용 품목이 개발이 되고 이제 생산이 급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군사적인 이제 네트워킹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니까 전쟁을 통해서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소비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 용품의 생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소비재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기업의 목표는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비재, 즉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이 살만한 경쟁력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일단 이 대량 생산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애덤 스미스의 이제 분업 이론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제 책에서 이 분업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 한 사람이 기계 힘을 빌리지 않고 만약에 수작업으로 핀을 만든다. 그러면 잘해야 하루에 1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핀 제조 과정을 뭐 이렇게 18개의 공정으로 나눠서 10명이 분업을 하면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즉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4,800개의 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핀을 많이 만들려면 어떤 시장이 존재해야 되냐면, 이렇게 막대하게 많은 핀을 만들었는데 그걸 사줄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핀 생산에 특화하면서 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핀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주어지면 어떤 특화에 의해서 생산성을 올리고요.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학 체증의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핀 공장을 먼저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은 공정마다 연구해서 필요한 기계를 만들고 품질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유통망을 먼저 확보에 의해서 만약에 규모에 의해서 특화에 성공만 한다면 이제 막대한 이익, 수학 체증으로 인해서 단가를 하락시킬 수가 있는 거죠. 원가 하락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경쟁력이 이제 뛰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막대한 이익을 재투자한다면 이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기능, 새로운 소재, 이러한 핀 상품이라든가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지배력도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쟁 기업이 사실은 이 핀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것이 바로 애덤 스미스의 분업 이론이고요. 20세기 초반에 어떤 그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지했던 그런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덤 스미스의 분업 이론을 좀 이게 체계화 시켜보면, 먼저 이제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계가 발전이 됐죠. 기계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생산에서 이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생산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 기계가 점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이 분업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규모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이 대규모 공장,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경영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 조직이 발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관리 사고의 두 번째는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인데, 일단 관료주의라고 하면 우리 이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요, 이 관료주의 사고가 왜 나왔느냐? 결국은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뭐 기계가 만들어지고, 뭐 절차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은 일할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뭔가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료주의가 태동이 됐는데, 이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엄격한 규칙과 절차, 그리고 계층 구조적인 조직 체계, 노동의 분업, 여기에 이제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합리적 관료제를 보게 되면요, 즉 조직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의 차이에 따라서 업무 성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은 계층화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최고층을 정점으로 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권한, 통제, 책임,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식 수직 구조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체계가 하달이 되고요. 대신에 그만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각자의 지위에 따른 명령과 책임 범위가 엄격하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제는요, 노동이 분화하고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전문화되게 되면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이제 높아지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능률이 증대하게 되는 이런 장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관료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연공에 따라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혀서 업무를 수행하면 일단 정년까지 자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의 충성심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좀 무너지게 됐는데, 이게 바로 막스 베버의 합리적 관료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물론 들지만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적 생각은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관료주의에 기반한 관리는 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을 단시간에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까지 지시를 통해 준수되니까 뭐 특별한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일단 일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는요,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위계 질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즉 객관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선발 절차, 직원을 채용하는 선발 절차가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통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관료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직무 수행 능력 요건을 기준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업무를 이제 정확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규정과 규칙, 이런 걸로 이제 조직을 구축하게 되니까 업무 수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계 질서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즉 직위를 매개로 해가지고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조직의 틀을 구성하니까 위계 질서가 확보가 되니까 사실 업무 절차를 그냥 이렇게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료주의적 사고는 이제 단점들이 좀 있죠.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냐면 일단 규칙이나 절차가 원리 원칙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요. 일단 업무 처리가 느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이래서 좀 책임을 좀 전가시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노력이 좀 낭비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영국 경제학자인 이제 파킨슨이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관료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란 이런 연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은요, 1955년도에 영국의 해군성 그리고 식민지성 여기에 행정 인력의 증감의 추세 를 이제 연구했거든요. 즉 행정 인력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업무에 상관없이 항상 조직 인원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규정이나 절차를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해군성의 경우에는 주력 함정이 1914년 62척에서 1928년 이제 20척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인력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조직 인원이 약 2,000명에서 3,569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해군성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935년에 8,118명, 1954년에는 무려 33,7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이제 이런 이제 관료주의적 사고의 어떤 이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이제 인력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낭비되는 이런 단점들이 좀 있는 것이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너무 작은 정보를 좀 추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다양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영관리 사고의 세 번째는 이제 과학적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관료주의적 사고는 이 조직 구조와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과학적 관리는 제조업체에서의 개별 작업자의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테일러는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이 작업을 담당하는 직접 노동 인력과 각종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는 간접 부문을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작업 현장에서 본인들이 이제 의사결정하는 이 여지를 대폭 줄이고 피라미드식 관리 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업무 수행 방식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갈등을 이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 건데 이런 이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직이 개선된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생산성과 산출량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노동자들은 그 산출물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경영자는 이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테일러는요, 이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경영자도 이득을 보지만 노동자도 이득을 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된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성과 산출량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별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을 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 알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동작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약간의 인권침해 소지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 시간과 동작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작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움직임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요. 그래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동작만 명확하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근로자들이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작업에 필요한 동작을요, 다양한 동작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각 동작이 소비하는 시간을 초시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단축되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분화하면 사람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시간당 생산량은 이제 최대치에 이룰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근로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학적 관리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드의 T형 자동차인데요. 그 한때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를 호령했던 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드 자동차의 생산 방식을 포디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혁신의 어떤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는데, 이 포디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과학적 관리를 도입을 해서 조립 공정을 기계화하고, 그리고 원자재 공급과 부품 생산을 통합화하고요, 제조 공정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 승용공의 이제 필요성이 감소가 되니까 혁신적인 생산 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너무 이렇게 제조 공정을 이런 식으로 그 통합화시키고 일체화시켜 버리게 되면요, 근로자들의 역할이 매우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의 역할은 그냥 부품을 기계에 투입하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화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량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을 때 이 포드사의 하루 생산량은 8,000대에 이를 정도로 그 당시 생산량으로서 획기적인 수준이었고요. 1909년부터 약 15년 이상을 이제 업계 거의 리더로서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학적 관리가 때로는 독이 되거든요. 왜 독이 되느냐? 이게 이 T형 자동차를 만들 때는 좋지만 다른 자동차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중반부터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경쟁 업체들이, 포드사의 경쟁 업체들이 설계도 좀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선택 사양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시판합니다. 그러니까 포드사도 대처를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이제 유형의 설계, 다른 선택 사양을 만든 이런 자동차를 포드사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자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중간 조립품, 조립의 생산 라인, 이러한 것들이 T형 모델 생산에 극도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T형 자동차 말고 A형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산 준비에 이제 1년이 넘게 걸려버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2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여해서야 A형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디트로이트에서만 약 6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가 됐고요. 15,000대 이상의 기계가 폐기되고 25,000대 정도의 기계를 다른 용도로 이제 분해하고 재조립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포드사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몰락한 도시의 대표격으로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이제 인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요즘에 이제 치안도 이제 매우 불안한 이러한 도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떤 몰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드라는 이런 대형 자동차 어떤 공장의 어떤 몰락,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제품을 양산하고 그리고 이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이제 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거의 뭐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떻게 보면 1대1로 맞춰야 되는 이런 것들에게는 좀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런 경영관리 사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페이올의 관리론인데요. 테일러의 조직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현장에 적용된 것이죠. 그런데 페이올은 조직 상층의 관점에서 이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뭐 관련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이론을 전개를 하는데, 페이올의 주요 관리 원칙을 살펴보게 되면요, 뭐 일반적인 뭐 분업이라든가 규율, 보상, 권한과 책임, 질서, 공정, 단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명령 단일화의 원칙, 계층화의 원칙, 집권화의 원칙,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명령 단일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좀 뭐냐, 조직 내에서 사람들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좀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조직이 여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이러한 원칙은요, 그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매트릭스 조직은 이제 명령 단일화 원칙을 깨트린 그런 조직 형태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명령 단일화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계층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계층과 서열이 명확해야 되고 계층별로 권한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조직 내 관리 구조를 나타내는 원칙이고 이 계층화가 명확해야 사실은 업무 지시라든가 책임의 소지도 명확해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집권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의 집권화와 분권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위 계층에 집중화되어 있으면 이제 집권화되어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하위 계층과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좀 공유하는 중간층이라든가 하위 계층이 공유하게 되면 이제 분권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령 체계가 이제 명확하게 돼서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집권화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또 소비자 이론, 소비자 욕구라든가 니즈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돼, 직원들이 대응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경우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럴 때는 좀 분권화 조직이 훨씬 더 좀 매력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관리 사고에서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테일러라든가 페이올이라든가 이제 베버가 주장한 경영관리 이론들이 사실은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있냐면, 조직 내 구성원의 심리적인 특징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들어서요,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특성이 작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손 실험, 여기서 말하는 호손이라는 게 뭐냐?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미국의 전자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일리노이주 공장의 그 한 이름이 호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1924년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실험 중에 하나가 작업장의 불빛의 밝기 정도가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요, 두 개의 방으로 좀 나눠 놓은 다음에 한 방에서는 불빛 밝기를 일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에서는요, 불빛 밝기를 2, 3주 간격으로 점차 낮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가설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들 일을 하는데 한 방은 불빛 밝기가 일정하고 다른 방은 2, 3주 간격 계속 불빛 밝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빛이 점차 어두워지는 방에서의 작업 성과, 이런 것이 다른 방에서의 작업 성과보다 낮을 걸로 당연히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쪽 방에서의 작업 성과가 모두 상승했어요. 당황한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당연히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은 데서 작업 성과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제 학자에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연구 결과 어떻게 됐느냐? 물리적 조건보다 두 집단 사이의 경쟁 심리가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걸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근로자들이요, 자신들의 작업 성과가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빛 밝기 일정한 방이든 점차 낮춰 작업하는 그 방이든, 근로자들은 우리들의 작업 성과가 저 방에 있는 작업자들과 비교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장의 불빛 밝기라는 물리적 조건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두 집단 사이에서 질 수 없다, 이런 경쟁 심리가 훨씬 성과에 더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죠. 호손 실험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인 것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떻게 보면 물리적 요건 중에 일을 잘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집단 간의 애착, 유착 관계, 그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그 심리적인 애착 관계가 훨씬 더 성과를 좀 높이는 이런 측면들로 작용을 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손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인 특징이 과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호손 실험은 참 영향력 있는 실험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관리 사고의 이제 마지막으로 시스템적 사고 방식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적 사고 방식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현재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기업 경영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분업화와 전문화 현상이 지나치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요. 상호 간의 충돌이라든가 마찰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전체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내 부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조직 전체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화된 이론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기업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서요. 경영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부서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을 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프로세스는요. 일단 이제 투입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자본,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업무 활동을 하고요. 경영자는 경영 활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과 운영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산출해내죠. 제품을 산출해내고 서비스를 산출해내고요. 그리고 재정적인 결과도 산출해내고요. 정보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적 결과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만약에 산출물이 좋지 않을 경우에 이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이 투입물과 변환 과정을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는요, 다른 어떤 사고 방식보다는 경영자들이 이런 시스템적 사고 방식을 통해서 좀 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가지고 투입물과 변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는 것이 현대적 관점의 사고 방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9주차 1교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경영관리 사고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사고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는요. 자,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